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도 의료 공백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지난 5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 함은구 을지대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선 탈북 과학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까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 공백 속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뭐 대란 우려라기보다 어쨌든 의료 공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오는 9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위 250여 명을 집중 배치하고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예. 자, 명절 연휴 의료 공백 대응에 도움이 좀 될까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시죠.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자주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의 이런 응급실 대책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브리핑을 듣다 보면은 와, 정부가 정말 병 주고 약 준다. 그리고 빈대 잡으려 초과 상간 다 태우고 있는 격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많은 인력들이 특히나 응급실이나 아니면 배후 진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필수 의료의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이런 전문의들의 전문성 없는 군의관들이 현장에 파견됐을 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들이 지금 하나씩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진료를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250명의 뭔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그냥 반창고식 대응이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죠.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가 증가했는데도 대통령실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통령실은 뺑뺑이 사망자 증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제 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기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응급실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지금 전공의 분들이 진짜 집단 이탈해서 지금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추석 연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관도 투입하고 당직 병원 지정도 좀 늘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그 간호사법이 통과되면서 전국 그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려는데 협상이 그래도 적지 않게 대부분 좀 타결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큰 위기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좀 공간이 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좀 더 현장에 맞게끔 이 사안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눈앞에 코앞에 닥친 게 이제 추석 연휴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건데 그와 동시에 어쨌든 이 의사들과의 또 어떤 협상이라 그럴까요? 이 대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추석 넘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나 타협이 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끝까지 의료개혁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인식을 갖고 의사 집단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의대 정원에 있어서도 25년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젊은 의사들은 안 들어오겠다.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솔루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후과는 국정 부담으로 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방송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정권 위기 오겠는데? 이걸로 정권 바뀌겠는데? 이러다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브리핑 하루하루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면서 아주 큰 뭔가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영 의원님한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응급실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가 여야가 함께 의료 공백 관련해서 이제 일요일이었죠. 그 국회 차원 대책 협약으로 이제 뜻을 모았고요. 현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국회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본인들의 그런 의료 개혁에 대한 고집을 할 때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그동안 6개월간 보여준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 거기서 내용을 조정하자, 협상하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끝까지 정부가 우리가 해결할 거다. 그리고 개혁에 그런 동력을 흔들지 말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현장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완강하고 고집이 센데 이러다가 우리 위험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장을 하던 간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들이 같은 안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나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26년한 유예를 던지면서 그 누구한테도 호응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지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그리고 의료계를 등에 업고 더 나은 대안을 힘차게 대통령실에 제안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께서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이렇게 그 민심을 생각해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닌다 그렇지만 리더십 얘기도 하고 아까는 뭐 정권의 얘기도 하면서 이게 아주 급박한 어떤 민생 이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기흥 부대변인은 어떻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의료계 쪽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보면 접점이 절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알았던 백지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뭐 어떻게 좀 줄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가 10조 원 그다음에 건보 10조 원에서 5년 동안 20조 지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응급실에 대해서 굉장히 응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 왔을 때 치료를 했다가 잘못 치료했을 때 어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면책 그다음에 경증 환자하고 또
그러니까 술에 취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내보낼 수 없는 그런 권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접점을 좀 찾으시면 좋을 텐데 지금 너무 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고, 저는 정부가 욕을 먹을 수 있다,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먹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큰 힘을 가진 쪽이 또 의료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의료계에서 한번 정부 비판은 하되 그래도 손을 잡아주셔서 뭔가 어떤 할 수 있을지 어떤 안이라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행됐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 끝에 이제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뭐 이런저런 공방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빗대서 표현하자 야당 측이 세 글자 비속어를 사용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그렇게 막 파행도 됐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신영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인사청문회 김용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 공격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파토를 내려고 하는, 파토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청문회에 대한 그런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단서를 줬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려는 야당의 검증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김용현 후보자는 워낙에 경호처장 때도 입틀막으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뭔가 국민의 대표인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대드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관 후보자로서의 국민의 앞에서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면에서 또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 발표할 때부터 워낙에 국방부랑 외교부 인사 돌려막기 아니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장관 시켜달라는 그 본인의 의중이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방부와 외교를 장악하는 윤석열 정권이 그 이후에 어떤 그 정치와 국정을 운영을 할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김기영 부대변인한테는 질문을 한 두세 개 할게요. 네. 일단 그 파행된 그 상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게 보면 참 서로 간에 청문이란 과정 속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조금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됐기 때문에 와락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응이 좀 점잖았고 팩트 위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세 글자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야, 그래도 국회의원분들 어렵게 선출됐을 텐데 국민들 앞에서 유권자 앞에서 낮은 자세로 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저런 얘기를 좀 너무나 쉽게 한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극단적인 어떤 저번 청문회 때 지금 최고위원회 들어가셨지만 그분이 김건희 여사 대해서 관련해 살인마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공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쓸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그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엄을 위해서 뭔가 논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 전 자꾸 말의 무게라는 거를 좀 갖고 싶습니다.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소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논리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4년 9월 날이 그렇게 뜨거워졌다 요즘 선선해졌는데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야당 대표가 지금 계엄을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너무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걸 보고서 저는 국민을 무시해도 이 정도까지 무시하는지,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대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다 계획은 있겠으나 다 뭔가 전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계엄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또 이제 네. 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말 조심하시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청문회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청문회라는 거 보면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권한 아닙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제가 볼 때 이제 말 조심하시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봐도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충암파 군에 대한 모독이죠. 국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장성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충암고가 4명 있는데 그게 뭐 장악이 되나요? 5명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면서요. 네, 뭐 진주고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더 소위 말해서 더 쟁쟁한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본인들의 어떤 위기를 지금의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장악하고 나서 좀 더 중도적인 포지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여야 대표 끝나고 나서 남는 건 계엄령일 뿐이 없거든요. 본인한테 손댈 텐데 왜 했을까? 그거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뭔가 결집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이번 질문은 역시 계엄에 관한 건데 신현영 의원님께 드릴게요. 김용현 후보자는 이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걸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한덕수 총리도 이제 계엄령 발언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요. 여당도 연일 상상을 기반으로 한 괴담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계엄령 관련해서 무슨 구체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확실하게 가능성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민주당이 예방 백신 계엄에 대한 예방 백신을 먼저 맞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도 예방 백신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201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을 때 사실은 뭐 다들 부인했잖아요. 우리 계엄 검토한 적 없다. 그런데 문건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조현천 사령관 지시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이 계엄에 대한 검토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반의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면 계엄이 해제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만들어서 이 표결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그랬다면 지금 계엄에 대한 부분들의 음모설이라고는 비판을 하긴 하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 검토한 적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근거를 남기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계엄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이 시기에 얼토당토하지 않다라는 게 주류를 형성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의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주장에 있어서 민주당이 역풍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참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안타깝다. 근데 민주당도 계엄 계속 얘기하면은 또 이게 특정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탄력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민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님이 이제 대통령실 계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면 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공감대 공감하십니까? 아니 저는 우리 의원님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제가 좀 할 말이 불안해요. 국민들이 지금 건강안보, 국방안보 다 불안합니다. 얘기했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 문건 관련해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에 갔을 때 뭐 해외 순방 가면 굉장히 그 나라 관련된 거나 그런 외교적인 걸 얘기할 텐데 이례적으로 이제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 이렇게 선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거 이제 수사 인력이 투입돼서 했죠. 37명이 투입됐고 104일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 관련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내란 음모와는 무관한 다른 혐의로 적용돼서 기무사 전 3명이 기소됐는데 그나마도 전원 무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기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 민주당한테 진짜 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일당이 됐으면 그 체격에 몸집에 맞게 무게감을 가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을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때 비판하고 지적할 때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거거든요. 거짓말은 세게 하면 되고요. 단순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괴벨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독일 스탈린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야당이 이제까지 반복된 행태 그게 보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렇게 봤을 때 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하셔야죠.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잖아요. 공감 안 하지만 지지자들은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 계속 공격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의 틀 안에서 계속 분노할 수 있는 어떤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자꾸 지지층은 결집한다? 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잘 그렇습니다.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까지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이거 이렇게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탄핵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제 계엄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대통령까지 시켜줘?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굉장히 온화하게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사법 리스크의 어떤 유령에 쫓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급함을 보이면서 더 결집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시니까 짧게만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거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현행범의 기준이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불안합니다. 근데 또 국회가 과반의 찬성으로 또 그거를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상식이 많아졌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문제 등등 됐는데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이 어떤 점에 집중 질의했고 어떤 대답을 받아냈습니까? 지금 계속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추이를 보긴 해야 될 텐데 우선은 70%의 민주당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들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전에 거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공방으로 끝나버렸다라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또 후보자가 대답한 거는 법과 그 원칙에 맞게 본인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 이런 답변밖에 얻어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고민입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청문회법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야당은 결국에는 망신 주기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또 인선하기가 어려운 또 정권의 딜레마도 있고요. 또 이 청문회 한번 거치고 나면 가족들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끝까지 이것만 지키겠다. 근데 사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면 정말 국가의 그런 안보의 문제가 있거나 외교에 차질이 있는 것 외에는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청문회의 모습은 모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에 대한 공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님은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
수사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순간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뭔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뭐랄까 예단하게끔 하는 어떤 효과도 그런 것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후보자라고 해도 좀 뻔한 얘기뿐이 할 수 없다. 원론적인 대답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관련해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좀 아느냐 그렇게 추궁을 했는데 저는 야당한테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들은 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그 질문 자체가 펑퍼짐하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청문위원들이 그냥 막연한 얘기만 해서 그런 이미지만 더 씌운다는 거를 지울 수 없었다. 예컨대 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검찰총장 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예전에 뭐 보면 한동훈 대표와 이정재 뭐 배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친구고 또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저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예전에 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사진에 나왔는데 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준비된 자세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각이 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야당 의원들한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아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는 뭐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한 예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하면 골프 여행도 가고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전담할 수 있는 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모른다는 간극과 이 김건희 여사 오빠와 그 심우정 후보의 간극 누가 더 가깝고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신현영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요즘에는 충안고랑 휘문고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인맥 사회는 사실 뭐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던 사이였지만 휘문고 동문이야? 이러면서 또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조용하지 않은 내조를 지금 확작지근하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와 그 오빠와 뭔가 이 정권에 좌지우지하는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괜히 또 의혹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후보자한테 하나의 이것도 예방 백신인가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이고요. 새 특검법안 지난번에 마련한 지 약 한 달 만인데 이번에 특검법 발의 배경이 뭘까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혜병 수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끌었어요. 1년이 넘었고 공수처 수사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2달째 지금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이재명 대표랑도 여야 회담하면서 최혜병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더 이상 본인이 리더십을 당내에서 최혜병으로 설득할 방법이 없다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이슈가 묻히지 않고 최혜병 해결은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당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에서의 조금 더 진전을 해보자라는 면에서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님 응답해 주시고 발의해 주시고 협상해 주시고 이제 만났으니까 행동하실 시간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 먼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절차나 어떤 모습들,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확실하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후보 시절 얘기했던 게 보면 대법원장 추천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다음에 야당이 뭔가 관여를 하게 됐으니까 문제가 뭐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었더라고요. 화끈하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면 한동훈 대표를 좀 더 몰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안을 만들어서 거의 본인들이 똑같은.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할지 고민을 할 텐데 화끈하게 그렇게 받지 않고요. 뭔가 장치를 내서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걸 볼 때 왜 그러죠? 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10명 도장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당내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의견이시라면은 법안을 발의하고선 협상하면 되거든요. 지금 너무 리더십의 위기에 있다라는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는 어쨌든 조정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서평택 분기점 일대로 4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으로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8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이른바 싱크홀,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건설 안전당국이 집계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땅꺼짐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함은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구입니다. 네. 땅꺼짐 사고는 이제 싱크홀이라고도 하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가라앉는 건데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서 서울 곳곳 그리고 대구에서도 또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두 도로가 이제 내려앉았는데 최근 일어난 땅꺼짐 사고들 겉보기에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싱크홀 사고에 대한 그 전반적인 좀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이게 이제 주된 원인, 그러니까 즉 물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땅 속에 이런 지층들이 이렇게 어긋나고 균열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균열대라고 부르거든요. 균열대. 예. 예, 이런 균열대를 지하수가 채워져 있다가 이런 이제 지하수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공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빈 공간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발생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싱크홀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하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땅속 같은 경우에 이제 2.5m 깊이를 들어갈 때마다 약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25m 정도의 어떤 안반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10기압 정도가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250m라고 하면 100기압 정도의 굉장히 높은 이런 그 압력을 받게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압력을 지하수가 버티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지하수가 이제 사라져 버리면
이러한 이제 압력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물도 버티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냥 우리는 어떤 물이 네네. 수분이 아니라 어떤 그 고체 형태 이런 것들만 그 땅 이제 뭐 네네. 이런 것들만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버티는데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빠져버리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주저앉는다.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말씀을 네. 하셨어요. 자, 네네네. 건설안전당국이 집계한 통계 보면 이런 땅 꺼짐 사고가 뭐 이틀에 한 번 꼴 이렇게 생각보다 정말 잦았고요. 네. 전체 피해 면적도 꽤 넓다고 해요. 좀 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통계를 봐도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한 957건 정도가 소위 말하는 뭐 집안 침하라든가 땅꺼짐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피해 면적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이제 다른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이런 싱크홀 지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면적은 그 보통 이제 크게 아주 넓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굉장히 이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런 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서울 연희동에서 이제 땅꺼짐하고 서울 강남 네네. 원주역 인근에서 도로 내려앉은 거하고 이게 모습은 비슷해도 본래 그 뭐라 그럴까요? 메커니즘이라 그럴까? 그 원인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다르다는 네네. 얘기도 있던데 같은 집안이 내려앉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이제 서울 연희동 도로 땅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명확하게 지금 원인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원인이 뚜렷한 원인이 나오진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하수의 기인한 형태가 이 연희동 사고에서 발생을 했으리라 이렇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 이제 원주역 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좀 자연 침하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침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네.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 특히 이제 어떤 지질상에 서로 좀 상이한 지층들이 있을 때 좀 침하가 발생하는 네. 이런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땅꺼짐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땅꺼짐이 일어난 한 4~5m보다 한참 더 아래 지층에서 주저앉은 상황이 있고요. 네네. 이 원주로 인근의 침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토층에서 침하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무슨 어떤 공사를 하다가 덜 메워놓고 이런 차원은 또 아닌가 봐요? 아직은 그런 건 밝혀진 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 덜 메운 부분 아니면 이제 인근에 토공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들이 이제 좀 배출이 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침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신부에서 발생한 이런 침하 땅꺼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표토 쪽 꺼지는 건 다르다 이거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땅꺼짐 사고 일어나면 주변에 공사 여부도 이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공사하고 났다가 이게 덜 이렇게 제대로 메꿔놨는지 이런 것도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네네네. 도로가 갑자기 푹 주저앉게 되는 원인 하면은 네네. 어떤 요소들을 주로 1, 2, 3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주로 이제 추측을 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지하수에 대한 수위 변화. 네. 지하수의 어떤 전반적인 소실이라든가 이런 물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그 모두의 균열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층을 지질적인 그 특성을 보면 이 남산 북쪽에는 화강암지대로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섬 캄브리아기 형성된 이제 편마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강암이나 편마암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열대가 잘 안 생기는 네. 이런 지질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지질 형태가 이 퇴적 지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한강 인근에 어떤 퇴적층이 많은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이런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그 인위적인 부분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주변에 이제 대규모 토공사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물길이나 뭐 그렇겠네요. 예, 예. 네, 뭐 터널 공사를 한다든가, 뭐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굴착 작업이라든가 이런 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지하수의 이제 전반적인 물길이라든가 어떤 그 수위에 변화를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도 똑같이 이제 뭐 그 지표수랑 마찬가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물길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하수의 네트워크에서 한 부분에서 이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물이 빠져버리면 결국 이제 높은 쪽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높은 쪽에 있는 그 지하수가 있던 공간은 이제 공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들이 말씀드린 이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예컨대 이제 지하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뽑아 쓰게 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려앉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05년에 전남 무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에도 충북 음성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수위 변화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하수관로 있잖아요. 뭐 정말 네네. 땅 속에 막 아주 여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깔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서 물이 새는 것도 모이면은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쪽에 네. 발생한 이제 싱크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인이 지금 이제 노후한 그 하수 관로의 어떤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그 비가 많이 오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노후한 그 하수 관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열이 되면서 국소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 침하가 발생을 하고 이런 땅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징후를 사전에 볼 수 네네. 있으면은 갑자기 뭐 그 사고 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쉬운 일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네네. 땅꺼짐 징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건데 실제 요번에 이제 연희동 사고가 난 지점 있잖아요. 거기 네네. 차량들이 지날 때 덜컹거리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땅꺼짐의 전조 현상 좀 뭐 어떤 게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도심에서 땅꺼짐이 발생을 하면 지금 이제 연희동 사고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이제 포장된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이 있고요. 네네. 결국 이제 이 인공 구조물 밑에 있는 이런 곳에 이제 공동이 생기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받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토양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마치 약간의 그런 이제
방지턱과 같은 이제 차량으로 이제 지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꿀렁꿀렁한 그러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이제 육안으로 봐서도 이제 처짐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굴곡이 있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나무가 좀 기울어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이 타음을 들어보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뭐 이런 타음들은 사실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갈 때 네. 운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다른 그 타이어로부터 전달되는 이제 소리가 달라요. 예, 그렇죠. 약간 오. 이제 빈 곳을 이제 지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구조물이라고 하는 이제 아스팔트가 네.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안으로 사실은 이제 뭐 식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울퉁불퉁해졌다 하지만 그게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전에 찍었던 거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 보니까 그렇게 본 거지 사실 거기를 네네. 지날 때 누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막 그런 게 그렇다고 네네. 해서 울퉁불퉁한 걸 알았다. 이럴 때 네네. 우리가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그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대비해야 될 시간이나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나가고 난 후에 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운전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상황들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산술적으로 하는 것도 실제 이제 지나간 차량의 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골드 타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런 곳만큼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네네. 라고 생각되는 도로 형태라든지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장소가 될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어쨌든 그 싱크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그 퇴적 지형이 많은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그 점토질이라든가 연약지반 형태에 나 있는 도로들 이런 곳에 이제 뭐 어떤 그 좀 여러 가지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점검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연희동 싱크홀 사고도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사천 빗물 펌프장 이 공사 과정에서 네.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하수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이제 토공사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인근의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좀 우선적으로 그 이런 그 싱크홀이라든가 땅꺼짐에 관련한 부분들의 좀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 공간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네네. 통신선, 가스관 이게 이제 네네. 난마처럼 얽혀 있을 겁니다. 이런 네네. 상황에서 또 지하 공간에서 또 공사가 계속 벌어지고 네네. 공사를 하고 나도 뭐 그냥 잘 뒤처리를 해도 그런데 뒤처리를 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땅꺼짐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땅꺼짐 현상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지질이 상당히 그 안전한 지질이다라고 했을 때 네. 2차적으로 이제 이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그 공사라든가 특히 이제 토공사 부분, 네.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그 빗물 펌프장이라든가 대신도 공사라든가 이제 이런 공사들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흙을 퍼내는데 예컨대 100톤을 퍼내면 네. 그러니까 100톤만큼 어떤 이 그 퍼낸 것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다 보면 200톤, 300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뽑아내 나가는 양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거나 더 과잉으로 뽑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 토출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불착 복구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소성 변형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아스팔트가 이런 그 이제 뭐 그물 형태로 네네. 균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좀 최우선적으로 좀 그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뭐 한 30-40초 남아가지고요. 자, 네네. 앞으로 땅 꺼짐 사고 예방 물론 사태 수습 재발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국이 요것만은 해야 된다. 딱 한 줄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뭐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공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탐사하는 뭐 이런 것들 이제 꼼꼼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대규모 토공사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이라든가 어떤 그 변화량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제 안전공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태영이가 눈을 뜹니다. 태영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동생들의 등교를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솥에 밥을 안 치고 달걀을 부쳐서 두 동생의 아침을 준비하는 태영이. 작년 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와 감옥에 수감 중인 아빠만 생각하면 태영이의 가슴은 먹먹해져 옵니다. 현재 이모 집에 얹혀서 생활 중이지만 이모 역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살림은 어렵기만 한데요. 이모 집 역시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앞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태영이는 오늘도 가여운 동생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삼킵니다. 태영이 가족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올여름 평균 기온이 25.6도였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더웠기 때문에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어제 낮 기온은 26.8도로 모처럼 30도 아래 기온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32도로 올랐습니다. 어제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어서 조금 시원해졌나 싶었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27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더 올라 폭염특보 확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 남부와 충청권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과 제주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밤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밤까지 충남과 호남의 경우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제주도의 경우는 동풍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오늘 경상권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기국회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 의혹 제기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옛 소련의 레닌에 비유하듯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부부의 출입국 기록과 특수활동비 내역,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과 자녀의 학교폭력 여부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어제 개원식을 가진 제22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 22대 국회 유일한 탈북민, 핵미사일 연구하던 탈북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박충권 의원님을 얘기할 때 보통 탈북 과학자 출신 의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보니까 40살이 살짝 안 되셨어요. 네. 그 삶의 궤적에 굴곡이 참 많았을 거란 추측은 해봅니다. 박충권 의원님 본인이 그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제가 인생의 반 이상을 이공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쉽게 말해서 ICBM이 들어가는 소재를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재료공학이군요.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또 재료공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한 7년 정도 일했습니다. 네, 현대제철이었죠. 예. 제 삶에 있어서 한 2번 정도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목숨 걸고 탈북한 그 사건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번에 정치에 입문한 것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뼛속까지 이공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정치 입문을 결심하는 게 탈북을 결심할 때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이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탈북보다도요? 네. 저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자, 북한 엘리트였는데 왜 탈북하셨습니까?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게 계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름 그래도 그곳에서는 어떤 시점 기억이 나세요? 그 계기가? 이게 그 하나의 계기로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가 그렇게 이제 합쳐져서. 증언을 하시는데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시작된 건 대학교 한 3학년쯤부터였고요. 네. 졸업할 때쯤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충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에 사시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우월하구나는 네. 느끼십니까? 예,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처음에 한국 와서 한 2, 3년 차쯤 될 때는 이제 제가 탈북할 때 북한 체제를 좀 뒤집어 엎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다가 한 네. 2, 3년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주 생각이 들어요.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놀랐던 것이 네.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배웠던 게 자본주의는 민심이 각박하다라고 배웠는데 네. 정작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제게는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서 ICBM 등 무기 소재 전공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하신 셈이네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관련 군수공장 연구소에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고요. 네. 대학교 자체가 아예 1963년에 김일성이 오로지 ICBM 하나 만들겠다라는 어떤 야심으로 네. 설립한 대학교라서 완전 ICBM 전공이고 군수공장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 동료들도 다 이제 관련 연구소, 공장 이런 곳에서 근무했고요. 네. 네. ICBM 그 얘기는 뒤에 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네. 정치 입문 계기. 자,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개혁 되살리시고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결심하게 된 계기, 이유, 심정 어땠습니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탈북할 때보다도 더 뭔가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며칠 밤을 설칠 만큼 잠을 못 잘 만큼 고민이 컸습니다. 거기다 그거는 완전 얼굴을 내놓고 또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나름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도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맨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저를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켜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어떤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네. 이제는 내가 우리 사회에 갚을 때가 왔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내가 이거는 하겠다 이게 또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어떤 정체성이 좀 멀티 정체성이 아닙니까? 네. 멀티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안보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이 두 개만큼은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부국강병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에서 그 첫 단추가 과학기술이라 생각해서 제가 비례에 지원할 때도 과학으로 전문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과학기술이 밀접하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관계니까 네. 북한의 어떤 공세라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도 좀 기여하겠다. 강력한 대한민국 국군을 우리 군사력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더 잘 살게 되는 그 기저에도 과학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첫 단추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ICBM 그쪽에 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재 네. 분야에는 네.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개발에 참여했을 때 한 15년 간격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기술이 많이 고도화됐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2009년 초쯤까지 북한에 있었어요. 네. 그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북한이 한 단계 벽을 넘어서는 그 미사일 기술을 보여준 시점이 2017년입니다.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네네.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게 화성 12형이라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파생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제가 있을 때 한창 한 8분 응선점을 넘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일 시대에 대부분 다 개발 완료한 것을 아들에게 세습 선물로 넘겨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없었던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네. 예. 자. 대한민국은 MZ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를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죠. 네. 자, 우리 박충건 의원과 비슷하거나 젊은 세대를 남과 북에서 각각 따로 이제 그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장마당 세대, 그 우리 대한민국의 MZ 세대를 네. 저처럼 조금 더 기성 세대들이 볼 때는 네. 좀 우리하고 다르네 이러는데 네. 북한에서는 마찬가지입니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보시면 제가 한번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네. 북한의 과거에 수백만이 아사한 고난의 시기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탈북민들이 대량 탈북을 했습니다. 네네. 그 시대에는 북한의 기성세대가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설득해서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MZ세대가 부모들을 설득해서 탈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MZ세대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서 부모들의 손을 잡고 지금 오고 있는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MZ세대의 어떤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들의 어떤 개인주의가 좀 더 강해지는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셨는데 이게 네. 외부 세계 정보에 또 민감하지 않을까 MZ 세대가. 그래서 네. 무슨 얘기냐면 뭐 K-팝이라든지 네. K-드라마라든지 네. 암암리에 또 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게 사실 이게 사람 감성에 와닿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본성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영향을 미치고, 오죽하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 청소년 수십 명을 네. 공개 처형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북한 젊은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외부 문물을 받아들인 개방성, 이거는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엄청나게 크죠. 저도 사실은 북한 체제에 충성하고 있었을 때는 그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어떤 네. 음악 이런 것들을 그 누가 가져다 줘도 보지 네.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워버렸어요. 네. 그 어떤 메모리를.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나서 막 닥치는 대로 찾아서 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K-팝 을 한 300곡 정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그 재밌고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음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밤을 새워서 한 2,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북한 MZ 세대들이 정말 즐겨 보는 것이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고, 한 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계속 보게 된다. 계속 보게 한번 된다. 보면. 네. 자, 제가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민심.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일종의 민심 이반이라든지 다양한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점점 더 그 외부 세계를 더 잘 알고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약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2월에 통일부가 발간한 그 북한 사회 경제 실태 보고서를 보시면은 네네. 북한의 MZ 세대의 50% 이상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의 기성세대보다 최소 10에서 20%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북한의 기성세대들도 또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적어도 20% 30% 정도는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네. 삶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외부 세계의 정보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삶이 이렇게 어렵고 그래도 독재 체제가 버티는 원인 뭘까요? 버티는 원인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북한 주민의 어떤 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포괄적인 북한 정권의 통제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이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하지만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계치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북한 체제가 어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4대 세습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3대 세습이 생각됩니다. 끝이다. 3대 세습이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저거 얼마나 갈 것 같냐. 네. 그래서 제가 수치로 말씀하시면요. 수치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한 20년 지나봐야 알지 않겠냐라고 답을 했더니 그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짧게 보시는 분들은 5년, 길게 보시는 분들도 10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20년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그 정도로 많이 변하진 않았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자,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파리올림픽 당시 시상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셀카 촬영에 응한 북한 선수들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포함된 제 기억이 맞다면 남북한 탁구 혼성 복식 선수들 카메라 네. 촬영이었던 걸 네. 기억이 되는데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장면을 접했을 때 북한 선수들이 어떤 북한 정권의 지침이 있어서 네. 그게 허용이 돼서 셀카 찍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남북한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서 시상대에서 셀카 찍는 장면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그 올림픽 정신에도 너무 부합하는 장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보기 좋은 장면을 지적하고 사상 검열 무대에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한계치에 극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상대에서 남한 선수들이 2등하고 은메달을 따고 북한 선수들이 동메달을 땄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한 시상대에서 세계 인류 기업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제작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의 선수들이 느꼈을 그 어떤 감정과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또 하나 반증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북한에 굉장히 큰 그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홍수 피해 현장에 김정은이 방문해 갖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왜 남한을 비난합니까? 열등감이다. 그렇죠. 열등감이고 그리고 그 홍수 피해 사실이 남한의 보도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네. 네.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북한에서 이공계 분야 엘리트로 활동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선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 취득했고 현대제철 기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안정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북한의 과학 기술이 뭐 약간 군사 기술 관련된 거 이런데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북한의 해킹 능력입니다. 네. 뭐 컴퓨터 활용 기술이 네. 크게는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걸로 해마다 수조 원대 불법 자금 모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해킹 분야 인력은 뭐 당연히 별도로 양성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 라자루스, 김수키, 블루노로프 네네.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성 121, 뭐 APT 38 이런 해킹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인재들을 뽑아갈 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학생들을 제일 먼저 뽑아갑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른 대학교 인재들을 뽑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뽑아가는 3년 전에 뽑아가는 인력이 해커 부대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네. 머리가 좋고 가장 머리가 뛰어난. 좋은.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그 정말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는 1, 2위 학생들이 해커 부대 천재들은 해커 쪽으로 가는군요. 네, 뽑혀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뒤에 이제 휴가를 왔어요, 방학에. 예. 그래서 뭘 공부하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답하는 내용이 방학 숙제가 스위스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내는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중학생. 그러니까 14, 5살 되는 학생들한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중3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고1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방학 숙제가 스위스 네. 은행에 얼마가 네.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네. 거다. 네. 와, 그랬군요. 네. 자, 역시 연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온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가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에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N번방 방지법 시행되고 있지만 텔레그램처럼 해외 서버 두고 있는 채팅 기반 앱 경우 법에 사각지대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관련 규제법안 발의하셨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이게 과거에는 이 디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쉽게 네. 이런 것들을 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고 범죄 빈도도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 어떤 디페이크 영상 제조와 유통에 피해자 내지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그러면 이제 있다는 처벌 강도를 높이자. 처벌 강도를 높이고 이것을 제작해서 영상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네.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자. 징역 5년 이하까지 네.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방이 있다 보시니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죠. 국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안 하신 거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과방위도 있었지만 네. 정치 한 3개월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아사리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아사리판이라고 말씀을 제가 너무 대답을 드려도 유도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방위가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방위가 지금까지 전체 회의를 21차례나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과학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온통 방송이라는 정쟁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말 그 청문회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정말 고문에 가까운 어떤 그런 청문회도 진행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과방위 회의에서 네. 최민희 위원장이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라고 얘기했다가 박 의원님이 아마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좀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청문 대상자를 정말 범죄자 취급하고 그리고 집단 공격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인민 재판을 방불케 해서 네. 제가 이런 회의 방식이 인민 재판이 아니면 뭐냐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사실은 처음에 그 여야 의원들 간에 막 대립하고 싸우는 중이어서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뭘까 해서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간에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0184님이 북한 용어로 인터넷을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을 인터네트라고 부릅니다. 거의 비슷하군요. 네. 인터넷. 컴퓨터 용어는 과거에 이제 다 북한 말로 이제 변환을 하다가 김정일이 그것까지는 좀 그러니 그대로 써라라고 해서 인터네트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 인터네트라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 사회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휴대전화 수백만 대 보급됐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의 일반 대중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제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정보 통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둬두는 이 통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을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 시기가 온다면 더 빨리 온다면 북한 체제는 더 이상 못 가고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충건 의원님은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역사에 내가 이런 거 하나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 이런 일은 분명히 내가 해내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도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게 있어서 정치적 소명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정치는 부국강병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저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2호 법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호 법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제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게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나중에 이 법안이 박충건법이라고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이것이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제게는 굉장한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계 지원 특별법. 네. 제가 듣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충건 의원님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걸 위해 과학기술을 더 키워야 된다. 네, 첫 단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네. 첫 단추로 과학기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간선도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부근 내부 순환도로 합류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정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재에서 용인 또 동수원에서 동군포까지 각각 11km씩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코너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병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슬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로 영양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드시는 영양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비타민 B군 하나를 매일 먹습니다. 비타민 B요? 비타민 B군. B군은 이제 B1, B6, B9, B12. 즉 군이 이제 모여 있다라고 해서 비타민 B군. 수용성 비타민이고 네. 업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드시고 계시고요. 자, 네. 제 주변에서는 요즘 어떤 영양제가 좋더라, 뭐 먹어라 서로 이제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의사 네.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대화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신경외과라든지 네. 또는 이제 정형외과 관련된 수술적인 기술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네. 학생 때나 인턴 레지던트 때 경험했던 거 외에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 반대로 제 동료, 아주 친한 정형외과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교수 너는 도대체 뭘 먹어? 피곤한데? 물어봅니다 서로. 네. 자기들도 잘 모르면 서로 물어보.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의사들은 과 달러도 저쪽 과 것도 아니 그 보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은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세부적인 거는 그래도 그쪽 전문을 지금 해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도 먹는 것도 있고 네. 수행요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저한테 주로 이제 비타민 뭐 먹냐고 물어보는 그 동료 의사나 동료 교수들도 많고 또 저는 또 반대로 제가 팔꿈치가 쑤시면 예. 그 정형외과 교수한테 이거 왜 이렇게 쑤실까 하고 물어봅니다. 관절. 예. 네. 자,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 영양제 참 많이 먹는 편이죠? 네. 실제로 이 질병관리청에서 이 코로나 이전에 진행됐던 걸 2020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당시만 해도 우리 국민 10명 중에 4분이 즉 거의 44.9%가 식사 외에도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영양결핍이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우시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영양결핍. 사람들은 예. 많이 잘 먹는 칼로리 열량 과다인데 실제로는 영양 결핍도 적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칼로리는 네. 많은데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 수는 2021년에 네. 환자 수가 2017년 대비 3만 170명으로 통계가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식살성 칼슘 결핍 환자는 왜 누가 칼슘을 결핍해 이런 말씀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17년 대비 예. 남성이 7.7배가 더 증가한 전체 21%가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멸치볶음 자주 먹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심지어 이제 좀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영양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 많이 합니다, 요즘. 직구로 구입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약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럼 뭐냐면 비타민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것도 불법이에요? 이게 그 비타민이라는 게 예.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기능성 의약품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데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사님이 약국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네.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비타민입니다. 네. 일반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이 의약품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아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의약품이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약국에서 우리가 사는 종합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B군 이런 게 바로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로 사는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영양제가 아닌 기능성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 식품, 즉 네. 성분 등이 있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일부 인정을 받았으나 네. 하지만 그것은 일반 의약품은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매 챙겨 먹는 그 영양제가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학자들도 많은 그런 연구의 발표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체격도 커지고 비만율도 늘었지만 영양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뇨, 비만이 있는 분 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 6번, 12번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 당뇨병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괴혈병이라고 해서
비타민 C랑 관련되는 거죠. 네네. 예전에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대륙을 개발하러 다니던 많은 해양 그런 항해사분들이 괴혈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예.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발견해서 먹인다부터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죠. 저는 주위 다만 분 추천으로 비타민 D 먹어요. 비타민 D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햇볕 볼일 없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분들 비타민 D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네. 그러나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거나 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의사 처방하는 비타민 D 또는 일반 의약품, 네. 건강기능성 식품 등에는 가끔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왠지 비타민 D랑 칼슘을 같이 먹어야 골다공증에도 도움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주치 상담 없이 또는 약사님의 개별 상담 없이 약을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콩팥에 돌멩이가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비타민 C를 먹으면 네. 요로결석이 생길까? 비타민 C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지만 그것도 고용량으로 아주 특정인들 네.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거나 특정 질환 상담받아 먹는 고용량을 옆집 사람이 먹어서 좋다고 해서 본인이 드시면 비타민 C도 2000mg 이상 먹는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로결석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자기에게 좋다고 막 드시면 오히려 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또 드셔야 되는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또 여러 개 같이 먹으면 간에도 물이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간은 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약, 모든 식품, 모든 영양제는 다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 먹고 간에도 좋은 영양제 먹어야지. 그거는 결국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일 잘하니까 일 더해서 짐만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너무 힘들 겁니다. 네.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영양제 고르는 팁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양제를 과연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뭐 비싼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영양소가 내가 부족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영양제를 우리가 고를 때 이런 팁은 반드시 기억해라.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팁.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다니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네. 기타 질환으로 다니는 그 주치 선생님한테 꼭 메모를 하세요. 제가 먹으면 좋은 영양제 궁합 좀 알려주세요. 또는 늘 가는 단골 약국이 있습니다. 네네. 가정에서 우리 가족처럼 돌봐주는 약사님이 계신 데 가서 제 나이와 그리고 당신께서 갖고 계신 만성 질환에 맞는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영양제 조합, 궁합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도권 하에서 약사님들, 주치 선생님이 제일 잘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실 겁니다. 자, 주치 선생님과 약사님에게 영양제 궁합을 정확하게 물어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먹어라. 그 말씀이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께서 잘못 선택한 영양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양제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건강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동영상이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수사당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선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의 텔레그램 수사 오에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에리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네. 프랑스에서도 텔레그램 CEO 드로프가 체포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내사에 네. 착수를 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또 유통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텔레그램의 이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텔레그램 법인의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이 수사 관계자는 이 두로프 등 텔레그램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드로프를 비롯해서 이제 관리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가능성도 뭐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찰도 국제기구 통해서 수사 공조 방법 찾고 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도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 수사 당국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법을 또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 텔레그램 이용 범죄 실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해외에서 어떤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드로프가 지난달 28일에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서울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인 문제, 이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바로 진앙지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공유 플랫폼 이런 거를 딥페이크 채널 85개 올라온 영상물 약 10만 건 정도를 분석해 보면은 그 영상물에 나오는 개인의 52%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해자가 가장 크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많은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근데 20%로 우리와 비교하면 비율이 훨씬 떨어지죠.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사람, 전 세계에서 최다 표적이 된 사람이 톱 10명을 꼽아보면은 그 중에 8명이 한국인 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한국인 가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1,595건이나 등장을 했고 총 조회수가 561만 회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기사는 드로프 체포하는 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그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였는데 또 드로프 체포 또 예비 기소하고 또 맞물려서 새삼스럽게 한국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의를 끄는 계기가 됐어요. 또 같은 날 BBC도 역시 한국인 몰카와의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딥페이크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오늘도 보니까 네. 이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 위기가 한국의 학교들을 덮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K 문화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 관심을 끄는데 이런 관심을 좀 안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드로프 수사 상황 알아볼게요. 프랑스 검찰이 드로프를 예비 기소했는데 일단 예비 기소가 뭡니까? 우리나라와 좀 프랑스는 조금 좀
제도가 다른데 네. 프랑스에서는 수사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수사를 전담하는 판사인데 이 예비 기소는 수사 판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믿을 만한 이제 근거들은 있지만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준 기소 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본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본 기소까지 가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해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제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로프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네네. 네. 자, 드로프는 본래는 러시아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맞아요. 프랑스에서 체포되고 기소됐습니다. 네. 그 프랑스 당국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법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네네. 드로프가 지난 2021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프랑스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특별 절차를 통해서 이 시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사건과 맞물려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는데 그 승인한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프랑스 국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경제적 기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로프는 프랑스 국적은 러시아고 시민권은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밖에도 또 아랍에미레이트 시민권도 갖고 있고요. 네.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는 워낙 이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지역의 조세 섬나라잖아요. 회피처군요. 조세 예. 회피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민권을 구매했던 걸로 보이는데 좀 오래됐어요. 2014년에 이 사람이 러시아를 떠났는데 그 한 해 전에 돈을 주고 25만 달러를 주고 이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 텔레그램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내고 살 필요가 없이 프랑스 경우처럼 각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해라. 시민권을 줄 테니 이렇게 많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프랑스의 시민권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현재 뭐 많은 언론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버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서버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비밀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전 세계 각지에 서버를 분산시켜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드로프 사건 계기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심지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국민 메신저 앱이기 때문에 네네. 뭐 국민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암호화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군 부대들이 텔레그램하고 지도 앱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전장에서 뭐 어디로 가라 배치하는 정보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어디를 폭격해라 이런 것도 전달한다고 하거든요. 전쟁에도 적극 활용이 된다. 네, 그래서 이미 이 만약 텔레그램이 좀 취약해질 때는 어떡하냐라고 해서 이제 대체 기술을 네. 개발하려고 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기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드로프가 프랑스에 체포돼서 혹시 수사 과정에 암호화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민감한 군 정보도 같이 공개가 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은 역대 대선에서 특히 러시아가 여러 가지 메신저나 인터넷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짜 뉴스도 많이 뿌리기도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뭐 이 텔레그램 이 CEO 드로프를 체포하는데 프랑스 뒤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또 러시아의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벨 드로프. 기인에 가깝단 말도 있습니다. 파벨 드로프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이가 아주 젊습니다. 지금 39살이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이탈리아로 이제 부모하고 이주해서 생활하다가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로 왔다고 합니다. 이 드로프라는 인물이 전 세계 좀 관심을 모으게 됐던 거는 2000년대 중반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부콘탁테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반푸틴 시위가 지금은 러시아에서 반푸틴 시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콘탁테를 통해서 러시아 시민들이 반푸틴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면서 아주 이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압력을 막 넣고 뭐 수사도 한다고 하고 정보 넘겨라 막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결국에는 네.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금욕주의자다라고 알려져 있고 술, 담배, 뭐 과식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좀 기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100명 넘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맞아요. 아버지다 뭐 이런 그 뭐 정자 기증을 통해서 네, 뭐 자기와 같이 우월한 예. 유전자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기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프가 어떤 혐의로 예비 기소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혐의가 네. 10가지가 넘어요? 네, 정확하게는 12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 불법 거래 공모, 당국의 정당한 수사 협조를 거부한 혐의도 있고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공모,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거죠. 또 이거 조직적으로 제작해서 배표를 공모한 혐의도 있고요. 또 마약 물질을 취득하는데 이용됐던 것에 관련해서 공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범죄단체가 활동하는데 공모했다 이런 혐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텔레그램의 보안이나 이런 점을 미비해서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런 게 초래됐다 그런 의미죠? 예, 뭐 본인이 직접 이런 뭐 조직 범죄를 했다는 네네. 건 아니고 텔레그램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는 거를 방조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영장 프랑스 검찰이 이 영장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영장 네. 공개를 한 걸 보면은 그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이 자체 제작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요구를 해서 그거를 받은 사람이 협박을 하고 네. 이걸 퍼뜨리겠다 협박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우리랑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텔레그램 측에 이 용의자의 신원을 밝혀라라고 텔레그램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공모 혐의로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했고 이번에 체포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유죄 판결이 나게 돼 인정이 되면은 최대 10년 징역형, 그다음에 50만 유로, 약 8억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드로프처럼 소셜 미디어 기업 수장이 체포,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무슨 X라든지 페이스북 이렇게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나 최고 경영자가 뭐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체포까지 된 적은 없는데 미국 경우에 그런 책임에서 좀 면해질 수 있던 이유는 법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이게 미국에는 통신품위법이라는 게 있고 이 중에 230조가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컨텐츠 사업자와 동일하게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사업의 어떤 독자적인 그걸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지니까 그것까지 그렇죠. 다 통제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 제정됐을 때는 인터넷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자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면이 있어요. 시대가 지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지난해에 이 통신품위법 203조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안은 그 파리 동시다발 테러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피해자가 이게 뭐 페이스북, 텔레그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바로 이 법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언론들이 그 대법원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에선 저커버크나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드로프보다는 더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 네, 맞습니다.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분위기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브라질에선 머스크의 X 접속을 차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브라질에서 X를 경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수사하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를 차단하게 한 건데 이거는 성착취물 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치적으로 혐오 메시지, 뭐 가짜 뉴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게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또 실제로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유해 콘텐츠, 소셜 미디어 유해 콘텐츠를 어떻게든 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초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도 열렸는데 네네. 그때 저커버거랑 뭐 에반 스피겔 이런 사람들 다 불려 나왔거든요. 특히 저커버거에 대해서 피해자 그 부모들이 당신의 만든 상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당신 막 살인자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저커버거는 고개를 숙였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CEO나 이런 설립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될지를 이번 사안을 통해서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한 3, 4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 수사 당국이 과연 드로프 유죄 입증할 수 있을지 핵심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네. 드로프가 수많은 자기의 그 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공모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생활 보호, 정보 보호 문제와 또 이런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앱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리 싸움이 재판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3일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